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달 이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숙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그때 게젤의 성숙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몬테소리의 민감기 이론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또 정신역동 이론으로 넘어와서 정신역동 이론의 대표적인 주자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프로이트의 만으로도 한 학기를 강의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그 양이 매우 방대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많은 이론들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기에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이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이러한 이론들이 발달 이론들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이론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분명히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따라서 많은 내용을 압축시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혹시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책들이나 또 정보를 좀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개하는 수준으로 이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교육학 그리고 보육학, 사회복지학을 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이론들로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론도 사실은 사회복지학, 그다음에 보육학, 교육학 하는 데 있어서 다 영향을 미치는 이론들이기에 그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이론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프로이트의 그 심리성적 이론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에릭 에릭슨이라고 불리우는 분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릭슨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후 미국에서 활동한 자아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런데 학교 졸업 후에 바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유럽 여행을 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를 만나게 돼요. 이 안나 프로이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자아 방어 기제,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대성한 학자이거든요. 이 안나 프로이트를 에릭슨이 만나면서 안나 프로이트가 에릭슨한테 아동 분석가가 되라고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릭슨은 25세의 나이에 안나 프로이트가 운영하던 학교에서 아동들을 가르치게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후 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미국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예일대의 교수가 되어서 인간관계 연구소에서 일도 했고 의과대학 강의도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에릭슨은 하버드 대학교로 돌아와서 인간 발달을 전공으로 계속 교수를 하시면서 그 학문을 이어가셨는데요. 이분이 썼던 책 중에 Childhood and Society라는 원 제목이 있는데 아동기와 사회 또는 유아기와 사회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아동 관련 그 학문을 전공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봐야 할 그런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 주장했던 내용들로부터 우리가 한번 그의 그 이론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에릭슨은 성격이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는 프로이트의 관점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생애 초기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고 발달이 거의 청소년기까지에 관한 이론들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성격을 이루거나 그 개인의 어떤 에너지가 쏠리는 부분, 그 심리성적 에너지가 쏠리는 부분, 지난 시간에 리비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에너지가 쏠리는 부분에 그 단계에서 발달이 막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들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에릭슨은 이런 심리성적인 발달에 초점을 맞춘 것 외에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수립하게 됩니다.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 하면 개인의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사회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성격이 생애 초기 먼 년에 걸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진화한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인간의 우리 거의 청소년기까지에 걸쳐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인간이 그 눈을 감을 때까지 노년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진화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전생의 발달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안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생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밑줄 하나 치시고 자, 그 다음 전생의 발달이라는 그 개념을 그 이야기하면서 성격의 발달은 점성적 원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각 단계가 있고 앞 단계에서 이루어진 발달이 이후에 발달에 연속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즉, 앞 단계의 발달이 이후의 연속된 단계를 예측할 수 있는 원리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미리 짜인 계획 안에서 발달한다라고 하면서 이 기초화는 두 개의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첫째, 인성은 미리 정해진 성숙한 단계에 따라서 발달한다라고 주장했고 둘째, 사회는 각 특정 단계에 제기되는 과제를 끌어내고 조장하기 위해 구조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첫째, 둘째, 인성은 미리 정해진 성숙하는 단계에 따라 발달한다는 것. 그 다음 사회는 각 특정 단계에 제기되는 과제를 끌어내고 조장하기 위해 구조화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의 내용으로 가면 반드시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지금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넣어야 할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점성적인 원리 또 두 번째가 전생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는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에릭슨은 프로이트와 비교하여서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인간의 발달이 그 생애 초기 몇 년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것이 전생의 발달이고 그 성격의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점성적인 원리를 따르는데 앞 단계의 발달이 이후 연속된 단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리가 점성적인 원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발달적 위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별표를 하나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달적 위기 무슨 말이냐? 인간이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에 걸쳐 진화되는 발달에는 단계마다 통합해야 될 일련의 심리사회적 위기라는 것이 있다. 이 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그 단계에서 그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이 위기를 통합해 나가야 하는 어떤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동시에 또 그것을 만약 하지 못한다면 하지 못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이죠. 각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발달 과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에 따라서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 패턴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아는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두 특성 사이의 균형을 발달시키고 갈등의 양 측면을 모두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이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어떤 발달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달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어떤 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이 서로 양측에 조화될 수 없는 두 분, 상극적인 두 부분으로 어떤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균형 잡게 발달시키면 자아가 성장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갈등이 균형적으로 통합될 때 자아의 특성 혹은 덕목이라는 것이 출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더라도 약간 머릿속에 표 같은 거 하나를 구성해 보세요. 그 엑셀 표 같은 거. 표 같은 걸 하나 구성해 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 그래서 1단계는 영아부터 노년이라고 했으니까 영아기.
그 다음에 유아기, 아동기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각 단계마다 양 끝에 어떤 위기가 되는 그런데 이 양 끝에 있는 아이들은 서로 굉장히 다른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통합시키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특성 혹은 덕목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표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보시죠.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별표 3개 치고 반드시 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뛰어난 학생이라면 앞에서 이야기한 프로이트와 비교해서 외운다. 이거는 진짜 100점인 학생인 거죠. 근데 그거는 필요한데요. 필요하고 더 각각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지금은 일단 이 1단계부터 8단계까지의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까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자, 에릭슨은 부모, 형제, 친구 등과의 대인관계가 정서 발달에 중요한 심리사회적인 관계라고 강조하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인관계의 질이 정서 발달을 결정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에릭슨은 연령별로 특징적인 정서 상태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일생을 8단계로 8단계로 나누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1단계 신뢰 대 불신, 2단계 자율성 대 수치. 어때요? 쓰여져 있는 단어가 각각 양극에 있는 단어인 것처럼 배치되는 단어인 것처럼 보이시죠? 자, 3단계는 주도성 대 죄의식, 4단계는 근명성 대 열등감, 5단계는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6단계는 친밀감 대 고립감, 7단계는 생산성 대 자기 침체, 8단계는 자아 통합 대 절망의 단계. 이렇게 인간의 전생애를 8단계로 구분하였고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발달 과업 그리고 그에 따른 위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통합하느냐에 따라서 자아가 획득이 되거나 자아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특질, 자아 특성이라는 것이 발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각 단계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신뢰 대 불신의 단계예요. 출생에서부터 1세까지의 단계를 이 1단계로 설정을 하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영아는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불편해도 울죠. 그런데 이렇게 우는 거는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아가 어머니에 의해서 욕구가 적절히 잘 충족될 경우에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발달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배가 고파서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맘말을 안 주고 기저귀가 너무 불편해서 막 우는데도 엄마가 기저귀를 안 갈아줘야 그러면 아이가 세상이 믿을 사람 없다. 세상은 참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신과 신뢰 이 두 가지가 적절한 수준으로 잘 통합이 될 경우에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자아 특성이 발달된다라고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감. 1세부터 3세의 시기에 한번 주목해 볼게요. 이때 아이가 무엇을 해야 하죠? 배변 활동이 하는 시기죠. 그래서 영유아가 신체에 대한 통제 그리고 그에 동반되는 자율성에 관심을 갖는 시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야를 잘 가리게 되면 스스로 이것을 통제하면서 자율성을 키울 수 있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아이가 굉장한 수치심을 갖겠죠. 이 자율성과 수치심이 적절하게 경험될 경우에 자유 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라는 자아 특성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도성의 단계예요. 영유아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관심을 갖죠. 또 자신의 계획과 희망이 매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도 이제 알고 그것이 때로는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죄책감이라는 것들을 그 죄의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주도성과 죄의식 간의 갈등이 잘 다루어지면 자신이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려는 목적이라는 자아 특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후기 아동기로 아동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기술을 연마하게 되죠. 그래서 근면성과 열등 간의 관계가 잘 그 갈등이 해결이 되면 유능함이라는 자아 특성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5단계는 청소년 시기잖아요. 보세요. 12세부터 20세 자아정체감대 역할 혼미,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완전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될 경우에 충성심이라는 자아 특성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단계로 가면 친밀감 대 고립감이에요. 그런데 20세부터 24세 성인 초기의 개인은 친밀한 타인과 대인관계를 갖게 되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잘 발달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획득이 되고, 타인과 나의 독자적인 정체감 사이의 갈등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이 자아 특성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7단계는 생산성 대 자기 침체 단계예요. 중년기, 개인은 다음 세대를 위해 생산을 하고 희생을 하게 되죠. 생산의 균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 내가 만들어낸 자식, 아이, 또 나의 직업,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에서 호의라는 자아 특성이 발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8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65세 이후의 노년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노년기는 개인의 인생을 평가하고 생애 통합성을 직면하게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 통합을 경험할 경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지혜라는 이 자아 특성이라는 것이 발달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에릭슨의 설명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 전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각 단계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어떤 위기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위기를 잘 적절하게 통합을 하면 획득될 수 있는 어떤 덕목이라든지 자아 특성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